오늘은 중국몽, 중국의 꿈, 그죠? 많이 들어봤죠? 중국몽, 중국의 꿈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그죠? 중국 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거기에서 중국몽에 대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요약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몽은 봉건 왕조 시기 조공 질서를 통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진핑 시기의 대표적인 통치 이념이 되었다. 중국몽에는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죠? 중국의 꿈.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은 어떻게 잘 사는 나라인가요? 강대국인가요? 아니면 못 사는 나라예요? 중국은 뭐 선생님 같은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다, 못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돌아서기 직전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너무 몰두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뭐 이런 것을 내세우고 전면에 내세워서 마오쩌둥에 의해서 거의 밥 먹는 것보다는 이념을 더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한 30년의 세월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그 사회주의 건설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외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맨날 혁명하고 못 살고, 사람도 많이 죽고, 뭐 그런 또 뭐 주계장망이라고 그래서 그 중국의 내부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아서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참 혼란스럽고 사람도 많고 못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역사 5,000년을 되짚어 보면요. 딱 그 30년, 물론 그 앞에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서 반식민지 국가 상태로 있을 때 좀 열강들에게 수탈당하는 그런 굴욕의 시절이 있긴 했었지만 그 중국의 전체 역사를 보면 항상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 이름에도 있죠. 가운데 있는 나라, 제일 중앙에 있는 나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중화사상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공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중화 문명권의 주변에 있으면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을 아주 줄곧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직접적으로 침략해 와서 통치하지는 않고 뭐 조선이면 조선, 중국에 대한 예를 지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뭐 왕세자 책봉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것도 중국의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는 뭐 그런 체제를 받았던 거죠.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래서 뭐 필요한 물건들도 뭐 갖다 바치고 조공행 드린다고 그러죠. 그런 시절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강성한 대국이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망가졌냐? 바로 1840년에 그 아편 전쟁 이후부터 청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죠. 그 기울기 시작한 원인은 뭐 다 알 겁니다만, 그 당시에 서양의 어떤 그 무역 거래를 계속적으로 거부해 오다가 결국은 아편이라고 하는 그 밀무역의 폐단을 청나라가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여기에 분쟁이 생겨서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다 몰수당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얻게 되자 영국 군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그 시민권이죠.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의제 민주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겁은 나지만 청나라와 교전을 했는데 그 교전 결과가 어때요? 완전히 청나라의 일방적인 패배로 결과가 되어서 그 이후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뭐 그 당시 뭐 프랑스도 있고요, 영국, 뭐 미국, 뭐 러시아도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청나라의 각 지역을 자기들의 세력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하고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거의 1840년 이후부터 거의 지금 현재의 중국이 건립되기 직전인 1949년 거의 100년의 그런 굴욕의 시절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뭐 홍콩을 뭐 영국에다가 할양하고 마카오를 뭐 포르투갈에다가 할양하고 이런 식으로 뭐 산동반도는 독일이 뭐 건설도 하고 거기다 장사도 하고 군대를 추진시키고 있고, 그죠? 뭐 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의 각 지역에 서구 열강들의 군대와 그들의 상인들이 아주 뭐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대가 결국은 나중에 일본과 독일과, 그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거의 뭐 국가의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일본에 의해서 아주 많은 사람도 인명도 살상되고 뭐 남경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어떤 참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시기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양대 세력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 내전 결과는 공산당이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북경에서 건국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 30여 년간은 사회주의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뭐 대학주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태도 있었고 막 대기근도 있었고요. 그때 구호는 뭐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그냥 스스로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를 사회주의에 맞춰서 건설하고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희생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1976년 마오가 죽을 때까지 그 10년의 대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너무 빈곤해졌고 또 이런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이상에 맞지 않는 뭐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어요. 예를 들면 뭐 육아 사상과 관련된 것들, 공자와 관련된 유물들, 뭐 이런 것들, 그것들 때문에 중국이 서구 역량들에 의해서 그런 굴욕적인 100년을 겪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소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다시 그런 굴욕의 시기가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막 파괴하고 그런 전통 사상, 뭐 노인 공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시대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마오 시대까지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분 알다시피 덩샤오핑이 이러한 그 과거의 그런 그 사회주의 건설에만 몰입했던 그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다 없애고 새롭게 경제 발전을 국가 목표로 확립시키면서 그로부터 이제 중국은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이게 정확하게는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연회 중앙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덩샤오핑의 그런 그 리더십이 공산당 회의에서 인정되고 덩샤오핑의 이러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발전 목표가 확립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벌써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덩샤오핑 이후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택민, 짱저민 종서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후진타오 종서기가 있었고 2012년부터 지금 현재의 시진핑이 국가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지금 그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국의 꿈, 중국원멍은 바로 이 시진핑이 내세운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그 이전의 리더십과 그러니까 후진타오나 짱저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진핑의 국가 권력을 장악한 행태를 볼 때 과거 마오와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어떤 그 강력한 1인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국가 권력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통 7명 내지 8명이 국가 권력을 공동 경영하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현재 대통령이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뭐 모든 국가 권력을 다
아우르는 그런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최고 지도 권력은 덩샤오핑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영하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서도 국가 주석이 있고 국무원 총리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국가 권력을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가 주석이 제일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갖긴 합니다만, 이전에 마오가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그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덩샤오핑은 자기 이후에 그런 국가 권력을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지고 지도하는,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짱저민 때는 뭐 쭈룽지, 뭐 리펑 이런 사람들 함께 같이 했고요. 후진타오는 뭐 후진타오도 같이 여러 지도자들과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국가 권력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시진핑이고, 시진핑의 국가 권력 설 2위는 리커치앙이라고 하죠. 근데 짱저민이 국가주석일 때 쭈룽지가 있었고, 지금 시진핑이 국가주석일 때 리커창이 있다면 쭈룽지와 리커창의 두 사람의 어떤 국가 권력 행사 내지는 그 포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리커창이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거의 자기가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총리의 역할과 이런 국가 권력 행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덩샤오핑이 세우는 것은 일단 2주기예요. 2주기. 보통 5년씩 해서 10년 동안 국가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직을 이어가라. 그래서 이제 강택민 체제와 호금도 체제 수하게 10년씩 갔는데, 이번에는 시진핑이 국가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10년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이전에 그 국가 권력 그 시스템을 10년 이상을 연장하도록 최근에 중국의 그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의 국가 권력은 도대체 뭐냐, 어떤 성격이냐? 뭐 요즘 그 사람 시진핑의 어떤 그 강력한 카리스마, 국가 권력 장악을 보고서 뭐 시황제다, 그죠? 물론 진시황의 그 시자와 시진핑의 시는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발음이 뭐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시진핑의 국가 권력이 시진핑 1인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그러면 그 앞에 강택민과 호금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강택민, 호금도는 그 이전의 지도자들이 내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택민 이후에는 후진타오를 내세워야 된다. 강택민의 집권 후반기 두 번째 5년이 시작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후계 구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2012년이니까 거의 2016년, 17년에 시진핑의 후계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진핑이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뭐 중국의 꿈 얘기하는데 갑자기 시진핑 얘기를 왜 합니까? 바로 중국의 그 꿈은 시진핑이 내세운 국가 비전입니다. 그럼 그 이전 지도자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그 이전에 중국의 뭐 강택민 때나 호금도 때나 그 대외 관계에서 주로 내세웠던 것들은 뭐 도광양회 많이 들어봤죠? 자기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에서 나오는 그런 그 섬광을 칼집에 숨기고 남들이 모르게 힘을 키운다. 나서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서서히 힘을 키운다는 게 뭐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성장을 통해서 힘을 기른다. 뭐 이런 식의 국제사회에서 발톱을 드러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였다면 중국의 꿈은 이제 발톱을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뭐 군사력도 파견하고 군사도 파견하고 경제적으로 뭐 원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 중화민족은 이 국가와 이 민족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어느 지역의 국가와 비교해서 뭐 열등해 본 적이 없다. 조공체제의 중심에 있었고 항상 전 세계 뭐 경제적으로도 총생산의 거의 50%에 가까운 50%는 좀 심하죠. 한 40%에 가까운 그러한 경제 규모를 항상 유지해 왔었다. 인구도 제일 많았다. 가장 넓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다소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뿐인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근 40년 동안 일으켜놓은 이런 경제 발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량을 보이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게 바로 중국의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국몽은 국가의 부강, 부를 쌓고 강력한 외교 권력을 준비해 나가겠다. 나름 어느 정도는 지금 갖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족을 진흥시키겠다. 민족주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뭐 중화민족이다. 이러면서 그 민족의 공통성 이거를 거의 뭐 문화의 바탕을 둬서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뭐 비록 종족은 달라도 같은 문화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 공동체적 관념에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왜? 뭐 티베트도 있고요, 그죠? 신장도 있고요, 만주족들도 있고요. 여러 소수민족들이 여전히 넓은 지역을 소수민족 자치구역으로 이제 행정구역으로 정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국제 무대에서 발전되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또 민족들의 대동단결을 확고히 해서 그렇게 그 마지막 단계로
그 중국인으로서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중국의 꿈, 중국夢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중국의 꿈은 중국의 국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대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 이미 그래서 G2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G2, 그룹 2에서 미국과 어떤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파워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게 뭐죠? 미중 무역 분쟁, 그죠? 트럼프와 시진핑 맨날 만나고 아웅다웅하고 또 전 세계의 경제 구조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1대1로 같은 것들을 중국이 주도해 나가면서 미국의 아성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하는 그 외교 정책은 신형 대국 관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이 뭐냐면 옛날에 그런 대국들의 관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들 혹은 그 이전엔 미소 관계 이런 것들의 그런 대국 관계와 차별을 두고 중국이 새롭게 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의 그런 관계를 새로운 외교 관계다.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의 절반,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중국이 나가겠다,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인정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 중국의 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전통 시대에 줄곧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역사를 다시금 되돌리겠다. 되돌려서 부흥의 길로 다시 가겠다.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이 중국의 꿈, 이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서 시진핑이 내세운 그런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시진핑이 그랬답니다. 누구나 이상과 목표가 있으며 스스로의 꿈을 갖고 있다. 현재 모두가 중국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곧 중화민족의 근대 이후 가장 위대한 꿈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 중국의 꿈, 중국몽이 중국의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국가 목표로 비전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의 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몽은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이 세 가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순서가 맨 앞에 있는 게 더 우선순위죠, 뒤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꿈을 얘기하는데 이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논평 혹은 학술적 견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럼 왜 중국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의 어떤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불안 요소, 어떤 뭐 지속적인 경제 발전,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각성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호죠, 구호.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세계를 주도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먼저 강력한 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강대국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들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국가 건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애국을 해야 되는 거죠. 애국. 국가주의가 우선인 거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죠. 개인의 행복은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 그거는 사적인 이익 추구는 일단 국가와 민족이 안정이 되고 세계에서 우뚝 선 이후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어떤 뭐 교과서, 국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공산당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교과서 문제라든가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 국정교과서가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국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지금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중국의 꿈을 내세우는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목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뭐 전두환, 뭐 이런 시절에 보면요, 이렇게 뭐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죠. 이때 되면 일부러 이제 뭐 천안함 사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발생한 것도 이때쯤에서 발표합니다. 뭐 김정은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탄도미사일을 또 쐈다. 뭐 도발을 계속해 핵탄두를 뭐 장착한 것을 뭐 실험했다. 이런 보도를 막 그 독재 정권은 가능하죠. 언론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 국민들은 어때요? 떨죠. 그 외부에 이런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당에게 뭐 우리 목소리를 내고 나 배고파, 응? 뭐 나 실업수당 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할 틈이 없다는 거죠. 일단 전쟁부터 막고 국가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나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게 몰표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그걸 이제 북한을 자꾸 내세워서 여당표를 늘리는, 그러니까 사회 안정, 국가 안정을 국민들이 원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일명 북풍이라고 했어요. 북풍.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뭐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사회 안정에 표를 던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꿈도 사실은 시진핑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원래 결정되어 있는 10년을 연장해 나가면서, 왜 연장해? 이 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좀 더 강력한 힘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국가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미국을 앞지르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 대신 국민들은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산당이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공산당 통치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아주세요. 소수민족 여러분, 분리 독립주의 그만하시고요. 저희에게 대동단결해서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조만간 미국을 제끼고 그야말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개인의 선진국으로서의 중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뭐야? 공산당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주세요.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 시진핑 일당 독재 개인 권력 강화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십시오. 저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이 중국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학교예요. 여기서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뭐 정치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거죠.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교수들은 그야말로 현재 중국 집권 세력의 그런 정치 이념이라든가 통치 이념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샹화, 그 사람은 뭐야? 그 중국몽의 의미를 정치 대국몽, 경제 강국몽, 문화 흥국몽, 행복한 인민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중국을 만드는 꿈,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했다고 해요. 총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성장한 국가, 큰 국가가 되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되자. 우리 찬란한 중화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켜서 문화를 수출해서 중국 문화가 모든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권을 갖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경제 건설로 망가뜨렸던 여러 가지 오염 문제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다 중국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대만, 아무래도 중국과 대립각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 나라의 경찰대학, 이것도 이제 거의 뭐 대만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예증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교수가 중국이 이루고자 하는 중국몽을 강군몽, 강국몽, 발전몽, 행복몽, 조화몽, 평화몽, 문화몽, 녹색몽, 법치몽 등 9가지로 세분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강군, 그죠? 경제발전 통해서 지금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중국은 인공위성도 벌써 성공했고요. 유인 우주 왕복도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중국이 갖고 있는 기초 과학의 어떤 발전 수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또 쌓아놓은 어떤 재정 기반을 활용해서 또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고 있다. 항공모함 만들고, 그죠? 전투기 만들고, 항공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강국, 당연하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자. 또 발전. 이 발전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죠. 근데 이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럼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뭐 막연하지 않냐? 중국의 꿈.
조금 그런 막연성과 상대적으로 좀 구체적인 것 언급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럼 이 중국의 꿈은 언제까지 실현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의 100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100년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1840년 이후부터 거의 1940년대까지 100년에 걸친 그 기간, 굴욕의 시간, 역사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아주 오명을 쓴 중화민족의 그런 역사에서 감추고 싶은 굴욕의 10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욕의 100년을 끝맺은 게 바로 마오쩌둥이라고 해서 그렇게 숭상했던 거죠. 그런 열강들의 굴욕적인 그런 침략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중국을 새로운 그들을 다 몰아내고 화구 열강들을 몰아내고 중국 자체, 중국 민족들의 힘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숭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100년은 뭐냐? 바로 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는 100년이 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관련된 100년이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몇 년도에 창당이 되었나요? 퀴즈입니다. 네, 이선호 학생은 1949년 10월 1일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해예요. 건국된 해.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언제 창당되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야, 비슷하게 갔는데 1921년이에요. 1921년. 1921년이면 중국 공산당이요. 아주 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이끌 때도 아니고요. 뭐 천두시오, 진독수, 그죠? 뭐 이런 그 당시 초기 막시스트들이 활동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1921년이면요. 신해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뭐 국민당 손문이 활약했던 그 시대예요. 손문의 순원의 국민당이 만들어지고 군벌들과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국가 통합을 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1921년. 이때 이제 공산당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에서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청나라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사서오경 공부했어요. 왜? 청나라에서 관리가 되려면 과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모든 지식인들의 그 지식 수준과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은 다 그런 그 유과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잘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게 전통 사회라면 이제 신해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를 들여올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그 당시에 새로운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논쟁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1919년에 오사 신문화 운동이 있었잖아. 그지? 그 신문화가 뭐야? 이제는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서
서구식 정치 제도도 들여와야 된다. 서구 사상을 배워야 된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그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사상가로서 노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새로운 사상가 바로 손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구의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라든가 자유주의 사상, 루소, 뭐 베이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상을 공부한 새로운 지식인들이 많이 생긴 시대예요. 그 중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있겠죠. 유럽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당시 뭐야? 마르크스가 어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했고 이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죠?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멸망시키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 거기에는 뭐 진덕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오쩌둥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은래도 포함되어 있고요. 리다자오, 이대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모두 사회주의에 많이 경도되어 있었어요.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의 사상은 보니까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평등의 이념으로 국가가 경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상을 공부하고 그 사상에 의해서 국가 건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1921년이에요. 지금이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0년이죠. 그러니까 바로 2021년이 그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의 100년이 2021년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100년이 2049년인 거야. 그래서 이 두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의 100년째인 2021년이면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강 사회라고 그러죠. 소강, 샤오캉, 그죠? 덩샤오핑 시절에는요 온포를 얘기했어요. 온포, 따뜻한 온자와 배부를 포만감 할 때 그 포자야. 그래서 원바오라고 하는 것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 거지를 뭐라고 그래? 춥고 배고프고, 그죠? 이건 뭐야?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걸 이제 덩샤오핑이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온포는 뭐 덩샤오핑에서 마련됐고, 그다음 살만한 건강한 이상적인 어딜 가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의 국가 발전 수준을 소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강 사회 건설은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걸 바로 시진핑이 1921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은 상당수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국가 총생산을 따지면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인구가 그런 총생산으로 나눠보면 소득 수준이 만불이 아직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어떤 그 선진국으로 발전된 국가들의 전례를 보면 보통 6, 7천 불에서 10,000불 사이에서 더 이상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발전의 한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학술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러게? 무슨 함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함정.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래요. 중진국 함정. 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 국가가 생산 발전을 계속 빠른 속도로 오다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지체되는 그런 현상들을 중진국 시절에 겪는, 그런 공통적으로 겪는, 많은 국가들이 겪는 그런 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거기에 걸려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 우려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2049년에는 그야말로 잘 사는 선진국을 이룩하겠다, 미국을 압도하는 강대국이 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중국 꿈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타임 스케줄입니다.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그걸 자기가 이룩했다 그러면 2049년까지도 쥐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물론 그때까지야 뭐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오래오래 자기가 해먹겠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100년 목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 2021년.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은 상해에서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왜 상해에서 했을까? 그 당시 상해는요,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의 국민들이 사는 지역을 조개 지역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어요. 뭐 그 중국의 뭐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서양인들이 살고 있는, 뭐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독일, 이런 서방 국가들이죠. 자기네들 시기의 건축물들을 그때 많이 쳤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 가면, 뭐 와이탄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석조 건물들이 많이 있죠. 자기네들이 장사하려고 거기다가 은행들을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해, 우리나라 임시 정부도 상해에 있었죠. 중국 공산당 창당 대회도 상해에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해는 당시 국제사회를 이끄는 강대국들의 각 축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북경 정부, 그 당시에 뭐 위엔스카이와 그 다음에 뭐 군벌들이 이어가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불안한 군벌 정권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베이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상해 같은 데 가보면 뭐 여기저기 그런 서구 열강들의 치외 법권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뭐 중국 군벌들이 잡아가고 뭐 이런 선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력으로 제압하고 이럴 수가 없었던 유일한 국제 무대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해에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당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0년을 얘기해서, 공산당이 그때부터 창당되어서 지금 현재 공산당이 주도하는, 유일하게 공산당만이 정치 정당으로 존립하고 있는 중국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그 시점이, 바로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시점이 2021년이 된다. 여기서 또 깔고 있는 게 뭐냐? 중국 공산당의 국가 권력 독점 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산당 일당 통치 체제에 대해서 제발 이를 달지 말아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낮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산당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산당은 내가 지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의 꿈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 발전 단계를 추진하자. 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1921년에 그 당시에 거의 고전 사회주의에 빠져서 중국이란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초기 제1세대 막시스트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똑같은 사회주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사회주의는 뭐야? 현대화된 사회주의로 건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고전적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새로운 현대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해온 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 모델, 바로 사회주의에다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민영 기업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서로 어떤 경쟁 체제를 시장에서 가격 경쟁하고 기술 경쟁하고 이런 체제를 도입한 결과 중국이 경제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장점, 사회주의에 없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현대화된 사회주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두 번째 100년, 부강, 민주, 문명, 조화가 이루어진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거는 49년에나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강, 강력한 국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은 참아라. 부강한 국가가 될 때까지. 그죠? 뭘 참아? 개인적인 목소리, 개인의 행복 추구, 정치 민주화. 많은 정치 정당들이 국민의 희망을 대변하는 민주 발전. 이런 것들을 49년에 가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어제 오늘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뭐야? 홍콩. 야, 니들 50년 동안 일국 양제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 참아. 무슨 민주화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목소리 내는 거 용서할 수 없어. 참아야 해. 왜? 우리 국가가, 중화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는 다 참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민주발전 조금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그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중국식으로 하겠다. 이 두 개의 소강사회와 중국이
민주 발전된 국가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간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를 그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고전 사회주의, 이론적인 사회주의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건설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어느 나라? 소련. 그런 소련의 이후에 그러면 그 사회주의를 좀 중국식으로 맞춰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좀 더 풍요롭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국가는 누구? 어느 나라?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가는 사회주의, 이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레닌이 얘기했던 사회주의, 또 마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를 넘어 이제 새로운 중국 특색을 반영한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유지한다. 그다음 두 번째 뭐야? 강조하는 게 바로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야? 이것이 바로 중국 정신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러한 교육, 이러한 국가의 입장에 뭐 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은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으로 다른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제도권 내에서 시진핑이 얘기하는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자라는 학생들이나 뭐 저기 뭐 한국에 유학 와 있는 그런 20대 학생들 다 그 시진핑의 이러한 정치 목표 실현을 위한 그런 국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국에다가 사드를 설치했어? 이런 미친 안 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육을 받은 우리 중화 민족들 앞장서서 롯데 문 닫아 불매운동에 롯데 건설 어디다가 집을 줘? 야 거기서 일도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뭐 일본과 어떤 뭐예요? 뭐 조도, 띠아오위다오 그런 영토 분쟁 날, 야 일본 이 새끼들 미친놈들 아니야? 야 일본 차 타지 마. 다 불살라 버려.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자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과거 어떻게 보면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을 왜 냈어요? 자기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중국을 자기들이 점령해서 문명화시켜야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점령해야 된다. 조선 점령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야?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젊은 일본 군인들이 뭐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함을 침몰시키려고 비행기를 몰고 그 전투함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것들. 독일의 나치즘, 그죠? 이태리, 무솔리니로 대변되는 이런 국가주의, 애국주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역량을 집중한다. 응집한다. 무슨 역량? 야, 티벳 무슨 독립이야. 라마교 괜찮아. 그냥 인정해 줄게. 우리는 쉬운 6개의 다민족 국가야. 그리고 오랜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땅 위에서 같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야. 어떨 때는 니네들이 강성해서 몽고 같은 나라, 몽고족은 우리를 다 통일하고 지배할 수도 있었지. 만주족은 강력한 청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했어. 그러나 우리가 남이가, 우린 다 같은 민족이야. 제발 분리 독립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폭동 좀 일으키지 마. 그리고 한편으로 뭐야? 그런 시위나 이런 게 있으면 강력하게 제압하죠. 티벳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이게 뭐야?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들 민족은 달라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의 얘기는 뭐야? 개인주의, 분열주의, 소수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중국의 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우려합니까? 어때요? 각자 좀 다르겠지 생각이. 아이고, 중국의 대국화 여러분 찬성합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면 우려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은 이전에도 그랬고요. 황화론, 누런 색깔이 화를 일으킨다. 바로 중국이 강해지면 국제사회에 분란을 일으킨다. 중국 위협론 이런 것도 있죠. 중국이 강력해지면 국제사회의 깡패 국가가 된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무력 행사라든가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패권 국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의 대국화를 우려하는 중국 위협론에 담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중국의 꿈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럼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잘했느냐? 미국은 뭐예요? 그래도 그동안 지금 트럼프가 와서 좀 망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뭐야? 오바마가 됐든 누가 됐든 추구하는 거는 보편적 가치가 뭐야? 자유, 민주,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중국이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의 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 시각이 많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저 나라가 더 강해지면 분명히 주변국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의 양대 강국 구도, G2 구도, 신형 대국 관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고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경쟁 체제 G2,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많죠. 뭐 양안 관계 문제 있어요. 홍콩에 저런 민주화 시위도 있어요.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경제 발전을 일으켰지만 그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빈부격차가 많고요.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경제 발전 차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대도시 안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의 빈부격차 차이, 한족과 소수민족의 경제 발전 차이, 뭐 소수민족 지역과 한족 거주 지역의 뭐 사회 기반 시설 차이, 뭐 많죠. 이런 것들, 이런 사회 문제들, 범죄, 이런 것들을 중국의 꿈을 위해서, 꿈 실현을 위해서 다들 좀 합심해서 혼란을 줄이고 다들 일사불란하게 함께 가자. 관료부패 뭐 이런 것들 다 엄단하겠다. 시진핑이 제일 먼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반부패 운동이죠. 사실은 시진핑은 후진타오나 혹은 짱저민이 낙점한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 세대 걸려서 후계자들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짱저민이 후진타오 말고,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계 구도로 얘기했던 사람이 총칭 당석이었던 보실라이 태자당이라고 그러죠. 1세대 혁명가들, 덩샤오핑, 마오쩌둥, 보이보, 이런 사람들, 조은라이, 이런 사람들의 아들로서 현재 공산당 내에서 주요 리더가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태자당이라고 해요. 태자, 황태자의 태자죠. 거기에 우뚝 섰던 사람이 바로 보실라이예요. 총칭 시를 이끌었던.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부패 문제로 해서 감옥에 가뒀죠. 그 부패 문제를 일으키고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은 보실라이를 낙마시키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 조사를 하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왜냐하면 일당 독재 체제를 그렇게 오래 해왔고, 그 일당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그 사람들이 그로부터 발생시켜서 얻는 그런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부패 문제를 가지고 너 감사 한번 받을래? 이러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이러한 자기를 낙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 이것에 항상 그 당내에서 자기의 권력
경쟁 상대들을 계속 다 숙청해 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진핑의 국가 권력의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내세운 중국의 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하루빨리 미국에 버금가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꿈이 목표하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중국이 그동안 등소평 이후에 두 자리 숫자의 경제 발전에 통해서 이룩한 경제 강국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중국의 구호, 비전, 중국의 꿈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뭐 미국이 잠깐 좀 힘들었잖아요. 트럼프 직전까지만 해도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에 의한 뭐 미국발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것들을 나름 외형적으로 큰 충격 없이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왔고 지금 현재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 수준을 이전에 어떤 뭐 노동 집약형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기술 집약형, 그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1대1로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고속철도 개발이라든가 그다음 세계 최첨단인 드론, 그죠? 그다음에 뭐 AI를 개발해서 뭐 무인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 그런 능력들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시진핑은 그 이전에 그런 좀 비루해 보이는 그냥 노동력만 가지고 세계에 필요한 어떤 그 경공업 위주의 값싼 물품을 생산했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그야말로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중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또 아주 자본을 집약시켜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중국의 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뭐야? 중국 공산 정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공산 정권에서 최고의 지도력의 자리를 갖고 있는 시진핑의 국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중국의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기는 정말 앞선 세계에서 우뚝 쓴 국제위상이 아주 높아진 그런 국가 권력, 국가를 리드해 나가겠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평화 역량으로서의 중국 발전, 강대국 이런 것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꿈 하면서 시진핑의 어떤 개인 국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러한 명분 이런 성격도 적지 않다. 그리고 본인들은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저렇게 어떤 G2 국가로 발돋움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중국의 역할, 과연 얼마나 그렇게 바람직한 일들이 있었는가? 별로 없었더라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뭐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어떤 평화 중재 역할을 해왔나? 못했다는 거죠. 북한도 말 안 듣고, 그죠? 뭐 일본과 잘 지내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꿈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강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시진핑 개인과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이 감춰진 그러한 내부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꿈에 대한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좋고요. 선생님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코로나 사태만 놓고 봐도 중국이 더 강해지는 건 걱정이다. 그렇죠. 코로나. 왜냐하면 저렇게 강력해지고요. 선생님의 걱정은 또 뭐냐면 빅브라더란 말 알죠? 빅브라더. 나는 니네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 이걸 다 알고 있다예요. 그죠? 빅데이터 뭐예요? 항상 쌓여있죠. 내가 개인이 외국인이야. 중국에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런 거 하잖아. 얘는 언제 들어와? 주로 어디? 왕징에서 왔다 갔다 해. 베이징 들어오면. 어디 술집 가? 어디 호텔 가? 이런 게 중국에서 사용되는 그저 위챗머니 있잖아요. QR코드로 지불을 해요. 그러한 정보들이 개인 소비라든가 움직임, 무슨 택시를 탔어? 띠디다 탔어. 그것도 또 핀테크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요. 돈 안 써요. 그럼 뭐야? 그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 거기 다 쌓이는 거야. 얘는 주로 들어오면 어디 가고 뭐 사 먹고 이 자식 술 많이 먹네? 이런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국가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다는 거지. 요즘 중국에서 뭐야? 안면 인식. 요즘 외국인들 들어가면 다 사진 찍게 해요. 거의 뭐 밝혀내요. 지문 인식. 이런 첨단 기술이 중국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제할 수는 어떤 사회적 사회기구 단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그런 모든 국민의 정보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외국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의 중국 공산당이 계속한다. 외국인들 10명 이상 모이지 마. 모였어. 다 국가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택시 타고 어디 오고 뭐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고 CCTV 뭐 인공위성 통해서 다 감시가 가능해요. 그 많은 인물들이.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중국 공산당이 다 갖고 있다는 거지. 인권 문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말만 나오면 바로 잡아가. 홍콩 문제도 왜 터졌어? 홍콩에서 떠드는 놈들 대륙으로 잡아가서 중국 대륙의 법령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여기를 반대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그런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기술력과 정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독재 정당인 공산당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 언론도 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숨을 못 쉬는 거죠. 그게 결국은 중국 국민들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민주화, 개인의 행복, 추구, 자유, 민주 이런 것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것도 누가 발표하고 통계 같은 거 똑바로 안 하죠. 누가 했어? 잡아와. 입 닥치라고 그래. 다 가능해요. 그런
첨단 기술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국가 권력 유지, 개인의 장기 집권 이런 거에 사용된다면 이건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외국에 대한 어떤 그 막 애국주의에 가려진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청강하시는 분들이 뭐, 한 말씀이 하면, 까오리빵은 고려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 사람들의 커넥션, 이런 거를 얘기했던 중국어예요. 그런 얘기고, 일본은 중국의 의존도를 점점 감소시켜 나가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시키고,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국은 현재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 뭐 1대1로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